시작했습니다. 미술인문학 카페라는 이름으로 강의가 지금 8개가 준비됐고, 오늘 7개 하고, 이제 격주로 하니까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편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강의가 끝납니다. 되게 미술에 대한 것을 위주로 했지만, 작품을 가지고, 사실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혹은 뭐 철학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징, 기호, 서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제 그거는 제 강의의 어떤 이제 종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종합 넘어가기 전에 되게 이제 중요한 게 저한테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본성들이 어떻게 미술에서 작동을 하고 보여지고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이 저한테는 좀 의미심장한 게 그 사람들이 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떤 것과 밀착이 돼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람들도 여전히 생각했던, 그러니까 미리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만, 죽음하고 성이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제목을 에로스와 죽음의 변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고 있으면 에로스가 생각이 나고, 에로스를 보고 있으면 또 반면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어른거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고 들어갈게요. 저는 이제 미술에서 한문에서 이게 성이라고 쓰는 요 글자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글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 성과 리 혹은 기와 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약간 이분법적 세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뭐 기와 리 혹은 성과 리, 그래서 성리학이라는 이름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물리적이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 세계를 움직이는 일종의 의미의 동력, 관념, 뭐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글자에서 참 재밌는 게 이게 마음 심자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 심자에다가 날생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문 자체가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되게 의미가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낳는다? 혹은 마음이 낳는다? 막 이런 개념이 들어가니까, 이게 단순히 이 천지 만물이 탄생하고 죽고 또 다시 탄생하고 죽고 하는 요 관계에서 이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동양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들이 아주 새록새록 나는 게, 근데 새록새록 나고요. 그 다음에 이 고대 그리스의 신화들은 이렇게 좀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에 서사가 있어도 서사 자체가 상징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이 상징 체계를 통해서 세상에 이 돌아가는 어떤 양태들, 현상들을 갖다가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데, 이 부분에 이 성에 관련되어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니까, 서양에서는 그 마음을 뭘로 보았나라고 하냐면, 에로스로 봤어요. 그러니까 에로스라고 지칭했죠. 보통 그러니까 왜 에로스 그러면
꼬마 아기 천사 비슷한 놈이 날개 달고 뭐 화살통 들고 활 하나 들고 이거 사랑의 화살이라고 그러죠. 화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화살이고 하나는 증오의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을 때가 뭐냐면 두 사람 상대가 있으면 한 사람의 각자에다가 다른 화살을 쏴버리면 이거는 되게 난리가 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극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종류의 화살을 쏘아오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이. 근데 예, 그런 것이 있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에로스가 아니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에로스는 그런 사랑이라는 개념보다도 오히려 이 성적인 활동, 어떤 성적인 현상에 대해서 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죽음하고도 이렇게 죽음하고 어떠한 대항, 저항 어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로스라는 것은 서양에서는 스펠링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H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타나토스라고 하는 죽음의 신이 있어요. 이 타나토스하고 에로스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자꾸 이 지옥의 신은 아니에요. 그냥 당시 그 자체가 죽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앗아가는 신이죠. 그러니까 앗아가는 신과 생명을 주는 신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꼭 세 명의 동족 신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은 신이 하나가 아니에요. 신이 셋이 나옵니다. 어떤 여신이 나오면 실을 잡는 여신이 나와요. 이렇게 물레를 돌려가지고 실을 잡고 한 여신, 그 다음에 있는 여신은 그 실을 이렇게 꼬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요. 이렇게 천 같은 걸 쭉 만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신은 그 천을 잘라요. 칼로. 그러면 이 단계, 그러니까 실을 잡고 짜고 자르고 하는 이 단계가 하나의 운명,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그렇게 그림처럼 상징화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의 신화나 고분 신화를 가지고 그것이 문학으로 나오든 미술로 나오든 간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의 관계도 비슷하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계속 사람들 사이에 어떤 에로티시즘, 그러니까 이 에로틱이라고 하는 감정들을 계속 갖게 함으로써 이 죽음과 대항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죽여봐라 나는 계속해서 인구 늘릴 거야. 막 이런 어떤 쉽게 말하자면 뭐 그런 어떤 식이 되는데 좀 참고로 더 얘기하자면 여기 형제가 둘뿐은 아니었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사이에 히프노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게 삼형제인데 이 히프노스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탄생, 죽음 그 사이에 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잠이라는 그 우리의 생리적 현상 혹은 이런 생물학적 현상을 어떤 식으로 봤냐 하면은 이렇게 반죽음 상태,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한 중간쯤에 있는 상태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되게 우습죠. 보면은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하지만 이 고대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 이런 어떤 관계망들을 어떻게든 그것을 갖다가 상징적인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야지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히프노스는 좀 빠지고 이 두 친구가 어떻게 서로 간섭을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인간의 운명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가. 그래서 정말 웃긴 게 진짜 그리스 신화에서는 뭐 제우스건 가이아건 이런 신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나온 신은 에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로스가 가장 어리게 그려지고 있지만 가장 늙은 신이에요. 걔가 아버지예요. 에로스가 없었으면 신들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그 세상의 모든 삶을 가지고 활동했던 존재들을 탄생시킨 근거예요. 그게 에로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잘 아시죠? 예. 이 블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는 조각상이고요. 보통 사람들이 아주 높게는 3만 년 넘어가고 아주 짧게 잡아서도 한 2만 년 이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보통 우리가 신석기의 다른 말이 마제석기잖아요. 근데 얘는 벌써 마제석기 단계에 와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을 그냥 깨요. 타제석기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돌들을 깨서 우연찮게 나오는 날이며 각이며 이런 걸 이용해서 즉석으로 뭐 도끼라든지 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석기는 그것을 갈아가지고 더 정교한 양태를 만들잖아요. 예. 그런 시대에 이게 얘가 나왔다는 건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조각상을 만들 때 막 무슨 철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깼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돌과 돌을 서로 이렇게 맞붙어서 갈아가지고 이렇게 저 형태를 구현을 했던 거예요. 되게 정성스럽고 사실은 기술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진보된 형태의 조각품이라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조각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술사학에서는 대부분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계 사회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 대모신이라든지 엄마 여신, 그러니까 어머니 여신, 그러니까 모성신을 섬기는 그 모계 사회의 그 양태를 이 신상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보다는 오히려 여성의 더 신성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성시하는 그런 사회였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직까지도 계속돼서 그 정관사, 특히 이 여성과 남성을 명사 앞에 표기하는 그 모든 외국어에서 자연은 여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녀예요. 그러니까 대명사를 쓰면 그녀를 붙여줘야지 그 자연을 가리키는 말이 돼요. 그러면 그 여성의 존재를 뭘로 받느냐 하면 바로 우리 종족, 우리 가족, 우리 사회, 공동체 사회를 연장시켜주고 있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자궁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자궁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엄청나게 컸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인간은 자신 스스로가 포유동물이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하고 젖먹이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 먹이기까지 한단 말이죠. 이제 이러한 신체적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되게 보면 가장 그 자연에 가까운 그 신체 구조,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아마도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출산과 더불어서 이제 그것을 아이를 키워내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에 대한 숭배 혹은 또 이 그러니까 모성 중심주의적인 사회를 구성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막스 베버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그 경제사 이론 쪽에서도 이미 그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한 사회의 불가피한 상황들이 서서히 등장을 합니다. 이 모계 사회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 그러니까 모계 사회를 절단낸 가장 큰 원흉은 결혼 제도였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베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혼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여성과 한 남성을 결혼시키는 요 제도가 그 모계 사회를 부계 사회로 이전시키는 가장 큰 일들이었고, 이게 막스 베버는 이걸 자기 생각만 했던 것이 아니라 카르 막스가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여성은 결혼제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남성한테 구속되는, 그러니까 패배를 당했다라고 이 마르크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쟁에서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성전쟁이 언제 있었냐? 그건 모르죠. 그건 역사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 전설은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마존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원더우먼부터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여성 중심 사회.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해서 남성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되게 여성 중심, 그러니까 여성이 한 공동체를 리더하고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 시대를 이제 전복시킨 나중에 남성 시대가 이 아마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마존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멋지게 그려내는 것은 요즘에 와서의 일이고요. 고대 그리스라든지 그때 당시 그 아마존이라는 것을 설정시켰던 때 사람들은 아마존은 그렇게 좋지 않은 존재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회를 교란시키는 일종의 한 사회의 위협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불온한 세력들로서 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 조각상을 보시면 상당히 저게 임신을 위해서 한 몸인가 아니면 육아를 위해서의 몸인가 뭐 아니면 둘 다 다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 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한번 연상을 해 볼 수가 있을 테고요. 실제로 그렇게 구석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구석기인들이 바라던, 꿈꾸던 이상적인 여성 신체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구석기 시대의 여성들은 남성들과 같이 사냥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여자는 집에서 뭐 집안 가사 일을 하고 그 남자들이 나가서 사냥을 했다라고 하지만 주요 사냥에 여성들이 같이 했다라는 증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협업이라는 체제를 갖춰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참 더 이전에는 인간들은 고독한 늑대였었어요. 이제 혼자 다니던 외로운 존재들이 가족이라든지 이런 단위를 이루면서 하나의 이 공동체가 되면서 이 사냥이라든지 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단체 활동의 개념으로서 받아들여지고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숫사자가 사냥합니까? 다 암사자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은 숫사자가 더 세요. 그러니까 암사자가 숫사자가 싸우면 분명히 숫사자가 이겨요. 하지만 그 힘을 쓰는 사냥에 왜 숫사자는 가만히 있고 암사자들이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암사자들이 보면은 암사자들은 절대로 단독 사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면 몰입꾼이 있고 기습하고 있는 이제 결정타를 먹이는 애들이 또 저쪽에서 숨어 있고 하면서 굉장히 지능적인 이 교류를 해요. 바로 이런 스트라테지 자체가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도 이렇게 배워져 가지고 한 부족에서 어떤 먹거리라든지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할 때 그 일을 분배하고 적당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해서 전술적으로 대응하는 거. 이거 남자가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들이 만들었다. 네. 죄송합니다. 저도 남자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조각상은 그 터키의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나온 이 블렌도르프의 비너스 이후 그건 너무나 확실하게 먼 옛날이고 요거는 농업혁명이 벌어졌을 당시 그러니까 기원 전으로 따져도 8,000년, 멀게는 8,000년, 짧게는 6,000년. 그러니까 기원 전이니까 거기다 2,000년 플러스하면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한반도의 문명이 아직 보이지도 않았을 그때에 만들어 놓은 남녀 합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구워놓은 거인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과연 저걸 옛날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만약에 현대 조각품이라고 내밀어도 사람들은 깜빡 속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양태들을 정교하게 만들어 왔는데 또 한 차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테두리 쳐진 거 이렇게 보이시죠? 요것을 사람들이 추정을 하건데 요것은 무덤이다. 그러니까 한 부부가 죽었을 때 이 부부를 동시에 그러니까 그때는
동시안장이라는 말보다는 순장이라는 개념이 더 나겠죠. 한쪽이 죽으면 다른 한쪽을 같이 묻어버리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최초의 장례의식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그랬다면서요. 가야 같은 경우도 왕이 죽으면 왕 밑에 있던 몇몇 주요 가신들을 같이 묻잖아요. 그 뭐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죽음의 안식처라기보다, 그냥 죽음의 안식처 맞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또 다른 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2의 삶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또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는 기르던 동물까지도 순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진시황의 무덤에서도 그 일하던 사람을 그냥 문 닫아서 다 죽이잖아요. 한 20만 명인가 그냥 그 안에서 죽게끔 만들잖아요. 뭐 그 정도까지 이렇게 잔혹하고 냉혹한 역사가 있었지만 요거 정도면 좀 애틋한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표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에 대한 어떤 욕망 표출로 저 작업을 했을까? 아니면 그 성 자체는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그 삶에 대한 어떤 그 애절함, 간절함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저런 무덤의 형식 같은 것들을 빌어서 저런 양태로서 조화품을 남겼을까? 이것은 이제 그리스 시대에 가장 많이 섬겼던 여신상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제우스, 포세이돈,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비너스, 뭐 이런 주요 신들이 가장 많이 섬겨진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가장 많이 섬겨진 여신은 아르테미스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새 그 근거한 고전이나 그림에서 아르테미스 하면 달의 여신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요게 좀 같은 동명의 좀 다른 신입니다. 이 신은 역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계통을 쭉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이 다산, 그러니까 어떤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바라는 것은 항상 그런 거죠. 이렇게 이 사람들은 성 자체를 하나의 결핍된 상태라서, 그러니까 인간이 성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으로 인간을 설명하면 인간은 항상 결핍된 상태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꼭 남녀로 분리되어서 결핍됐다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인간이 이 현실 세계에 내쳐진 거, 이렇게 버려진 존재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버려진 존재로서 항상 풍요롭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죽음도 있어서 자신의 생애 자체도 가늠은 할 수 없지만 자기가 이제 그 평균을 낼 수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때 한 3, 40년 산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러니까 해가 3, 40년 바뀌면 자기도 언젠가 그런 죽음의 문턱에 발을 디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과 삶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같이 진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많지요. 예. 그러니까 여럿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보고 있으면은 그냥 젖이 불어 터질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어떤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젖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우유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성의 몸에서 나오는 진짜 젖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오늘 신의 은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조금은 더 관념적으로 좀 높은 세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고대 사람들의 면모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것들을 그대로 이 조각상으로 표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모셨고, 지금도 우유로 목욕을 시킨대요, 해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다른 조각상하고는 달리 특히 이 아르테미스 조각상은 지금도 그 우유 목욕의 기운이 남아 있었는지 반들반들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끔 우유로 목욕하나 봐요. 남자들도 한번 반들반들 할 텐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미리 좀 뭔가 보려고 해요. 이제 사람 신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 오늘날의 생물학이라든지 뭐 유전자 과학이라든지 의학에서는 이미 남성과 여성은 염색체에 단 하나만 그 코드가 살짝 틀려요. 그래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최혜천 박사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남성이라는 건 좀 변태적인 종류. 여성이 완벽한 존재다. 염색체 그 배열 순서만 보더라도. 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태아는 무성이었다가 완벽해지면 남자애로 나오고 좀 일찍 나오면 여자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그러니까 아직 덜 성숙한 존재로서의 그걸 이렇게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때 무지의 소산이었고 근데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태아 구별을 의학적으로 하기 어려웠던 과거에 뭐 여성의 걸음이 어떻게 가면은 뭐 남자애를 임신한 거고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하면 여자애를 임신한 거고 불렀을 때 오른쪽으로 돌아보느냐 왼쪽으로 돌아보느냐에 따라서 남자애를 임신한 여자애를 임신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이게 경험론적으로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계들 그러니까 참 지금에는 실소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어떤 남녀의 구분을 나눴고 그래서 고대 로마의 신화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남녀 한 몸이었대요. 그러니까 팔이 4개였고 다리도 4개였고 예, 얼굴도 2개였고 막 그랬대요. 좀 합쳐보니까 좀 이상한 존재긴 하죠. 그러니까 그랬는데 신들을 인간을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 놨대요. 근데 한 몸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너무 능력들이 좋은 거야. 너무 자기들끼리 잘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이 화가 나서 원래 그리스 신들은 화가 잘 납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게 때를 잘 쓰고 신경질도 막 부리고 그래요. 반토막 딱 냈대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갈라졌죠. 그래서 남녀로 구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녀 간에 서로 찾고 애정하고 하는 그 것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원래 한 몸이었는데 나눠놨으니까 자기 짝 찾아가지고 합치려고 애를 쓰는 거다. 이거 되게 웃기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성을 가리키는 이 섹스라는 말은 라틴어의 섹수스라는 말에서 근원을 했고 이 말 자체가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나누다, 그러니까 separate하고 거의 같은 말이었어. 나눠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남녀가 이제 딱 구별되니까 여기서 아까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연장시켜서 얘기하면 남녀 간의 성전쟁이 발발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남녀 간이 서로들 이렇게 화합해서 그렇게 뭐 자기 반쪽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갈구하면서 합쳐지고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천만에요. 오히려 그 반면에 그 역사들은 성 관련한 갈등들, 전쟁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로 나오는 이론들은 요새 이제 페미니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다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들 하는데 신빙성이 없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개연성이 충분히 있었던 내용들이고 이 사람들이 불러오는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 제법 그럴싸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로 미술에서 보여요. 예. 이거는 이제 프락시텔레스라는 조각가가 실제 조각했다는 무슨 비너스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비너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앞에 무슨이라는 말에는 이 비너스를 소장하고 있던 지역이나 혹은 그것이 소장되어 있었던 왕궁이나 그 이름을 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메디치의 비너스 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이라고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밀로의 비너스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지요. 네, 밀로의 비너스는 반나신이에요. 아직 옷이 다 벗겨진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상태로서 보여지는데 이쪽의 비너스는 완전히 벗겨져 있는 신이. 그리고 취하고 있는 자세를 또 유심히 보면 상당히 인간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몰탕 불난 후에 벌어질 수 있는 그 자세. 혹은 그 탈의실에 웬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자세. 그러니까 자기의 보여줌의 어떤 수치스러움을 이렇게 반응하는 그런 자세의 모습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렇게 끝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남자도 벗겼고 여자도 벗겼는데, 그래서 고대 조각에서 우리가 항상 흥미롭게 바라보는 것은 나신상이라고 하는 그 누드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누드라는 개념은 에로스, 에로틱 이 감성을 조각품이나 그림에다 반영한 것인데, 그리고 언제든지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옷을 입고 살면서 한 사회에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성적인 어떤 거리감들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일종의 어떤 사회적 합의로 알고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벗은 모습에 대한 욕망들은 꾸준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말은 패션 산업에도 어울려요. 패션 산업은 입은 듯 벗은 듯 막 이런 개념들까지도 있어요. 막 이런 어떤 것들을 이미 3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벗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념적이지만 나름 굉장히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법한 상황들을 개입시키면서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여성 누드에는 적용하면서 남성 누드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왜겠어요? 남성은 수치심이 없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서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여자의 누드는 여신상이에요. 남자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일반 여염의 여인이 아니라 여신이라고 하는 특권적 존재예요. 근데 특권적 존재가 부끄러워한다. 인간 앞에서 부끄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신조차도 여성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그런 시선을 본 거예요. 여기서 즉 여신조차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인 여신조차도 남성의 시각 앞에 대상화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조각품이 보여줘요. 물론 아름답죠. 아름다운 몸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당시에 이 정도의 그러니까 프락시텔레스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조각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 중에 아직까지도 지금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예술가잖아요. 그런 예술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들어 놨고 르네상스 때에도 이 조각상만 보면 흠취했어요. 사람들이. 저 아름다움. 근데 저 아름다움 속에는 왠지 모르게 감정의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이제 고대 초로마 혹은 에트루리아의 영향, 그러니까 그쪽 시대쯤에, 그러니까 기원 전으로 따지면 한 500년에서 300년쯤 사이에 무덤 조각에서 나온 벽화. 보통 사람들은 방케트의 연회적, 그리스어로 하면 심포지움에 해당하죠. 심포지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향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플라톤에서는. 그 향연 자리예요.
향연 자리에 조금 특별한 것은 뭐냐면 어쩔 이렇게 일반적인 표현으로서는 남녀를 이렇게 짝을 만들어서 저 방케트 장면들을 연출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남으로 나. 그러니까 요 시대의 그리스나 그러니까 고대 로마 초기에 혹은 에트루리아 시대의 남성들끼리의 사랑, 그러니까 동성애적 사랑이죠. 요것들이 이미 대중화돼 있거나 이것들이 대중화돼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고전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왜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여자 크산티페라고 하는 마누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크산티페 맞나? 하여튼 모르면 제가 정정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마누라가 되게 악처였대요. 왜 악처였을까요? 돈을 못 벌어다 줘서? 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의 주위에 이렇게 몰려든 그 학생들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그렇게 부족하게 살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그 젊은 시절에 전쟁에 몇 번씩 나가서 이렇게 영웅 대접을 받던, 그러니까 그리스 시민들 중에서도 훈장 많이 받은 그런 용맹했던 시민으로서의 면모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소피스트들, 특히 이제 그 소크라테스하고 이렇게 서로 싸웠던 이 소피스트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못 먹고 살고 헐벗고 살고 살았으면 질투했을까? 잘 살았겠죠. 그리고 그 아테네에 있는 그러니까 교육 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피스트들도 자기도 한몫 가지고 싶은데 소크라테스가 너무 잘 나가는 일타강사인 거예요. 밉죠. 저 친구들한테 계속 학생들이 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소크라테스가 음모론에 휩싸이고 막 그렇게 따왔다고 얘기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는 밖에 나가서 젊은 제자들하고 그냥 어울리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애정관계도 많이 가졌어요. 그때 당시 그리스에서는 진정한 섹스는 남성들끼리의 섹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만나서 남성과 생물학적 결합을 하는 것은 그냥 사회의 악 같은 그러니까 불가피해서 라고 생각을 했겠고, 진정한 에로스는 남성들과의 관계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에로스라는 단어도 버려요.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제 필로소피아가 됐고 철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 간의 우애, 사랑, 혹은 어떤 지적인, 그것이 좀 전이돼가지고 지적인 것에 대한 어떤 흠모, 이런 것들로 와전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둘이 사이 되게 안 좋은 모양이네요. 딴 놈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림 보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의 가정집에서 나온 벽화에 무슨 어떤 이것이 매춘부나 어떤 이런 홍등가의 그런 벽화들이 아니라 그냥 가정집 침실에 버젓이 그려져 있었던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옛날 기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후에 그 기본의 후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의 멸망을, 그러니까 일종의 기득권들의 윤리적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로 이게 성적인 타락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꼭 그것이 로마의 패배 원인이었을까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시대에 이렇게 성행위가 오늘날처럼 금기시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미셸 푸코도 얘기하고 여러 다양한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이겠지만, 우리 시대는 아직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빅토리아 시대라 하면 나중에 이제 그림을 가지고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빅토리아 시대는 청교도 기반의 되게 엄격한 성적인 금지를 그래서 강조했던 시기였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꼭꼭 가리고 다녔으면 남성들은 어쩌다가 드러난 여성의 발목만 봐도 흠칫 놀라고 했을 정도라고. 지금 아마 이 시대에 왔으면 다 기절했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엄격함, 그러니까 도덕적인 금기, 이것을 강조한 시대에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되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인데, 거기에 반해서 오히려 중세나 고대의 성과 성에 대한 인식, 윤리는 너무나 그냥 일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모르긴 몰라도 그때 어떤 상황 설명을 한 뭐 사티리콘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그 저작들에서 슬쩍슬쩍 보이는 내용들만 가지고 간추려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 시장 통해서 뭐 물건 사러 갔다가 가게 안에서 섹스하고 있는 사람을 분명히 한둘은 볼 거예요. 그 정도 쉽게 너무 일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되게 자연스럽게 봤어요. 응? 물건 사러 왔는데 둘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깨를 치면서 저 물건 좀 사고서 하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또 보고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섹스로 보이지도 않잖아요. 굉장히 이제 오늘날 같으면 상당히 변태적이고 마치 이제 포르노그래픽한 그런 거였지만 뭐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것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둘은 이성애적 쌍이고 둘은 또 동성애적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가운데 낀 사람은 양성애적 사람이지. 그러니까 막 이런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그러나 좀 더 약간 좀 그런 것들도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들은 그 신화 속의 이야기들까지도 결부시켜서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저 오른쪽에 있는 존재는 사티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화 세계에서 뭐 뮤즈, 사티로스, 님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숭배라든지 경배 존재는 아니지만 신화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조력, 신스틸러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덜 경신스럽죠. 그러니까 얘들을 가지고 좀 갖고 놀아도 뭐 신에게 대해서 뭐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든지 그렇지는 않았을 테니까. 여기 이제는 그 암염소랑 이렇게 섹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즐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인간, 동물, 뭐 수간, 시간,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결합 방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면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모태신화, 그러니까 여성, 이 데모신, 혹은 자연신, 혹은 여성 숭배에서 이제 남성 숭배, 혹은 남근 숭배로 진입한 세상. 그것들이 이제 세상 자체가 상당히 이게 부족 국가 이상으로, 혹은 도시 국가 이상으로, 혹은, 그 사회 자체가, 전 공동체가 하나의 이념과 의식으로 묶여지는 신정 정치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이 남근 숭배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확립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끄럽지 않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 자체가 한 종족,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공동체의 생존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고, 그리고 이런 사상들은 꼭 서양에만 있었던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조각상들을 가리켜서 뭐 조각상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헤르마라고 합니다. 제가 글 헤르메 혹은 헤르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서 그 앞에 요 헤르마라고 하는 요 앞에의
나오는 이 말을 조금 들어보시면 헤르메스를 잘 모르시겠다면 에르메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가방 이름 그냥 딱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헤르메스는 그리스 신 중에 전령의 신이기도 도둑의 신이기도 하고 기술의 신이기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이 풍속의 신이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이 갖고 있는 인간과의 근접성은 상당히 강렬했고, 그리고 이 남근상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잘린 거 느낌이 강하죠. 저기서 끝날 게 아니었겠죠, 그죠? 한참 높이 올라갔을 그런 모습이었겠죠. 예, 누가 잘랐을까요? 예, 대부분의 원흉들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저걸 참지는 못해요. 예, 아마도 저게 세종로 한가운데 서 있다 그러면 굉장히 큰 랜드마크가 될 뻔했습니다. 네, 사실은 왜 제가 랜드마크냐고 하냐면 이것은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일종의 그러니까 이 성전을 들어가는 입구에 그 잡신을 잡아주는 일종의 금강 역사와 같은 역할도 해줬고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상들이 길가에 군데군데 보이는데 이 발기된 페니스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게 안내판이에요. 여기서부터 일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되게 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남근에 대한 숭배는, 오히려 이제는 그 여성의 자궁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 역할만 바꾼 것이 아니라, 역할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조차도 훨씬 더 높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자궁이 아니라 남성의 성기로 이전을 시켜놓고, 이것에 대한 숭배가 신에 대한 숭배에 버금갈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것. 이것만 그런가요, 사실은?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께 힌두교의 신전들을 가보시면 꼭 신전 입구에 굉장히 이렇게 성기를 연상시키는 거대한 기둥 같은 것들이 서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링가라고 하는. 예. 그 링가라는 것은 그 시바신, 저는 그 시바신 자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시바신을 남성으로 봤어요. 어느 순간서부터. 그 시바신을 남성으로 보고 시바신의 그 성기가 이 세상의 만물의 탄생의 근원이라고 힌두교에서는 굳게 믿게 됐고요. 요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성기죠. 동그랗게 링같이 생긴 거. 근데 보통 보면은 링가와 요니를 같이 붙여놔요. 그러니까 결합 상태의 어떤 양태로서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가져오지 못해서 않았어요. 그 힌두교에 보면은 남신 여신 결합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랗게 빨갛게 한 두 신들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이렇게 마치 팔상도 이 관음이라든지 혹은 이런 보살들의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펼쳐 보이는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의 경향을 아주 짙게 보이는 것이 힌두교 밀교 쪽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밀교 쪽에서는 이 성 자체를 하나의 종교적 의식화했고, 그것을 되게 성스러운 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이 흔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카즈라호라고 하는 13세기에서 16세기의 그 지역, 그러니까 인도 중부 지역에서 꾸준히 지어졌던 여러 사원들 중에 하나입니다. 빽빽하게 신상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가까이 가보면 물론 이렇게 신상들이 있지만 이거 분명히 시바신일 거예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터셉트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양태들을 보고 있으면 온갖 남녀 결합 형태의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라고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 보통 힌두교의 그 남녀 결합상에서 가장 기본으로 나오는 자세들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불교 스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인도에서 오래 계셨던 분인데, 진짜 그러한 수련이 있습니까? 그러한 어떤 선행위가 있습니까? 남녀 결합 선행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있었대요. 지금도 한대요. 근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방법이라고 그러죠. 참선의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부처님급쯤 돼야지 겨우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얘네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런 신의 모습들이었고, 그러니까 사실 저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 보면서 어떤 성적인 유희,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소위 어떠한 미디어적 에로티시즘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저 자체가 하나의 신의 세계를 그려나가고 있고, 저걸 가만 보니까 우리가 태극 문양 같은 거 쓰잖아요. 그러니까 음과 양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원 안에서 그것을 결합시키는 방식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상화된 방식이긴 하지만 얘는 좀 사실적인 방식으로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저는 그냥 재밌어서 구경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마야 쪽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예요. 멕시코의 그 마야의 뭐 그들도 나름의 종교가 있었겠고, 나름 거대한 피라미드 만들고 상당히 그러니까 진보된 문명을 형성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자세를 되게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꾸며놓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마야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어느 문명권이나 이런 좀 유치한, 그러니까 좀 민중미술 쪽에 가까운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약간 민화 쪽 형태들을 보여주면서 민중의 삶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양태들을 그리고 있었는데, 남자 죽겠네요.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사실은 보고 있으면 이것이 어떤 도구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구인데, 이 도구를 만드는 데서 이 도구를 만드는 작자는 자기 나름의 어떤 디자인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것들을 이렇게 모습으로서 디자인을 해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건 잠시 쉬었다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좀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신중하게,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깊게 다뤄야 되거든요. 이걸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